이 좀 도둑년 잡아가세요. 여기 현행범 데리고 왔어요. 경찰서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여자 바람났다고요? 50대 중반 여성이 임신 8개월 된 젊은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죠. 임산부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쌌지만 옆에 있던 40대 남성이 그녀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 떼세요. 임산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관들이 급히 달려와 둘을 떼어놨지만 여성의 머리는 이미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죠. 당신들 진짜 사람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그녀를 향해 나이든 여성은 더 거세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유라는 무거운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임신 8개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보다는 시댁 모임이 주는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죠. 왔어? 시어머니 윤명옥이 문을 열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라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명옥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늦었네. 산모라고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배가 무거워서. 그래도 약속 시간은 지켜야지. 들어와.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죠. 시아버지 장도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장혜원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왔어요. 혜원이 나와 유라를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과 함께 유라는 거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옥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고 유라는 일어나 도우려 했지만 명옥이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앉아있어. 임산부가 부엌이라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배려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명옥이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네, 어머님. 안방 옷장에 안 쓰는 앞치마 있을 거야. 가져와. 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는 것도 불편했고 무엇보다 시댁 안방에 혼자 들어가는 게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감싸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방안이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서랍장 위쪽에 몇 개의 앞치마가 개켜져 있었죠. 유라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응, 거기나. 명옥은 시큰둥하게 받아들었고 곧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눈치를 살폈죠. 혜원은 계속해서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유라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명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내 돈이, 내 돈 어디 갔어? 모두가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옥은 서랍장을 뒤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금이 없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얼마나 있었는데요? 혜원이 물었지만 명옥은 대답도 하지 않고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유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죠. 너. 명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너 아까 여기 들어왔지? 네. 네, 앞치마 가지러. 너 앞치마 가져올 때 돈도 가져간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저는 앞치마만. 유라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명옥은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가방 내놔. 어머님, 진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방 내놓으라고. 명옥이 유라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심지어 유라의 옷까지 뒤졌죠.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정말 아무것도. 그때 혜원이 다가와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 그놈이랑 도망치려고 돈 챙긴 거지? 뭐라고요? 헬스장 그 남자. 너 그 새끼랑 바람났잖아. 인정해. 혜원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오빠, 난 그런 적 없어. 트레이너는 그냥. 닥쳐.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새끼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명옥도 거들었습니다. 돈 없는 집안에서 와놓고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훔쳐간 거 맞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유라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거기 가서 확실하게 밝혀보자고. 그렇게 유라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시댁 사람들에게 끌려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유라는 배를 감싼 채 작게 떨고 있었고 조수석의 명옥은 계속해서 독서를 쏟아냈죠. 내가 훔쳐간 거 맞지? 솔직하게 말해. 임신했다고 봐주는 줄 알아?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운전하던 혜원도 백미러로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 트레이너랑 얼마나 자주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내려. 혜원의 차갑고 짧은 명령. 유라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명옥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안 와. 아파요. 제발. 유라의 애원 따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라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죠. 경찰 계세요. 여기 도둑 잡아주세요. 명옥이 로비 한가운데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유라에게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 돈 훔쳐갔어요. 명옥은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죠. 아!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쌌지만 명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둑년, 임신했다고 봐주는 줄 알아. 어머님, 제발. 그때 혜원이 달려들어 유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 바람났어요. 헬스장 남자랑 바람나서 우리 집 돈까지 훔쳐간 거라고요. 혜원은 유라의 멱살을 잡은 채 마구 흔들었습니다. 유라의 머리가 앞뒤로 심하게 꺾였고 배를 감싸던 손이 풀렸죠. 오빠, 제발. 아기가. 지금 조사 좀 해주세요. 이 여자 불륜 조사하고 절도죄로 잡아가 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죠.
여기 뭐 하시는 겁니까? 당직 경찰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 떼세요. 당장. 이 여자가 우리 집 돈을 훔쳐갔다니까요. 임산부한테 폭행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경찰관 2명이 명옥과 혜원을 떼어냈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며 흐느꼈죠. 일단 모두 조사실로 가시죠. 경찰관의 안내로 4사람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라는 주변의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 비난 섞인 눈빛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책상 너머 경찰관이 앉았고 한쪽엔 명옥과 혜원이, 다른 쪽엔 유라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명옥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현금을 훔쳐갔어요.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 여자가 제 방에 들어갔고 그 후로 돈이 없어졌다고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가지러 들어간 것뿐이에요. 돈은 보지도 못했어요. 거짓말. 내가 가져간 거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명옥이 고함쳤지만 경찰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신고인분,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건 집안에 CCTV는 없지만 이 여자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물증이 없으시네요. 경찰관의 말에 명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혜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분류는요? 이 여자 바람났어요. 그것도 증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봤어요. 헬스장에서 남자랑 친하게. 그게 불륜의 증거는 아니죠.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조사도 어렵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가정 내 문제로 보입니다. 절도 증거도 없고 불륜 증거도 없고요. 서로 합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유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멱살을 잡힌 것도, 임신한 몸으로 폭행당한 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린 것도 이 사람들에겐 그저 가정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합의라니요. 저는 피해자인데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좋지 않잖아요. 잘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 좀 하시고 결정되면 불러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지만 내가 가져간 거 우리는 다 알아. 혜원도 거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유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커녕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도둑 취급하고 바람둥이로 몰아가는 사람들. 그 순간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경찰서를 나서는 유라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이혼하자. 뱃속에 아기를 쓰다듬으며 유라는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집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었죠. 혜원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물 마셔.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혜원은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유라는 천천히 혜원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오해했어. 내가 정말로 돈을 훔친 건 아닐 수도 있어.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서까지 끌고 간 건 너무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랬어. 회사 일도 힘들고 엄마도 계속 잔소리하고 그래서 내가 날 떠날까봐 너무 불안했던 거야. 유라는 손을 빼려 했지만 혜원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용서해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그 순간 유라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폭력이 시작됐을 때도, 두 번째로 물건을 던졌을 때도, 세 번째로 벽을 주먹으로 쳤을 때도 혜원은 언제나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그때마다 용서했죠.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녁 6시, 유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 혜원은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봐. 유라가 돌아봤습니다.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집에만 있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헬스장 갔다 온 거 아니야? 유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무슨 헬스장을 가요. 오빠,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혜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내가 바람 피우는데 내가 참으라고. 저 바람 안 피웠어요. 입 닥쳐. 쾅. 혜원의 주먹이 벽을 가격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석고 가루가 떨어졌죠. 유라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혜원은 거실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이 TV에 부딪혔고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는 거 다 알아. 그 트레이너 새끼한테 웃으면서 말하면서 나한테는 차갑게 굴잖아. 오빠, 제발. 유라는 울음을 참으며 방으로 피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구석에 몸을 웅크렸죠. 밖에서는 여전히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해 전 혜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유라에게 너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루에 문자를 수십 통씩 보냈고 유라가 대답하지 않으면 전화를 수없이 걸어댔죠. 보고 싶어.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누구랑 있어? 처음엔 그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어느 날 유라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혜원은 유라의 집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너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 없이 집에 들어가지 마. 유라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약속을 일찍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혜원은 울면서 유라를 안았습니다.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절대 날 떠나지 마. 당시 유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간절하고 뜨겁고 진실한 사랑.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유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병적인 욕망이었죠. 결혼 후 그 욕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유라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추궁했고 남자 동료와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냈습니다. 유라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SNS 친구 목록까지 검사했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 혜원의 의심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내가 애가 졌다고 날 떠날 생각하지 마. 절대 보내주지 않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벽을 치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에게 손을 댔죠.
하지만 폭력이 끝나면 언제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매번 용서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폭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죠. 방문 밖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야, 문 열어. 미안해. 내가 또 화를 냈네. 문 열어줘.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아기가 위험해. 이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 곧 태어날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남자 곁에서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채린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린아, 나 도와줘. 이혼하고 싶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유라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유라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혜원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유라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채린이 유라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유라야. 채린은 유라를 꼭 안았습니다. 유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채린의 품에서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죠.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채린이 유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채린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되게 유능하대.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 강하다고 하더라. 유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배시온 변호사, 오늘 오후 3시에 상담 약속 잡았어. 같이 가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아,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채린은 유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유라야,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아. 어제 경찰서에서 많이 다쳤을 거 아냐.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진단서 받아놔야 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채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유라를 본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라의 목과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카락 일부가 뜯겨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하셨어요?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진찰을 진행했습니다. 초음파로 태아 상태를 확인하고 외상 부위를 꼼꼼히 살폈죠.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산모분 상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진단서 잘 보관하세요. 법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유라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법률사무소.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서유라 씨 맞으시죠? 배시온 변호사입니다. 배 변호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배 변호사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모욕, 경찰서에서의 폭행, 남편의 반복되는 폭력, 끝없는 의심과 집착. 배 변호사는 노트북에 내용을 기록하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찰서 사건은 며칠 전이었나요? 네, 이틀 전이요. 혹시 그날 경찰서 CCTV가 있었나요? 로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영상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유라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배 변호사는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서유라 씨, 이 정도면 즉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요? 일단 집에서의 폭력 상황을 녹음하세요. 남편분이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할 때 최대한 많이 녹음해 두는 겁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CCTV는 제가 요청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시댁에서 서유라 씨를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요? 네.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댁분들이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도 있나요? 유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욕설 문자들이 있어요. 배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들이 가득했죠. 이것도 다 증거입니다. 절대 지우지 마시고 백업해 두세요. 유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배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댁에서 사라졌다는 현금 말이에요. 그건 제가 가져간 게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해요. 배 변호사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실제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가져간 경우가 많습니다. 시아버님이나 남편분 혹은 다른 친척 중에 금전 문제가 있는 분은 없나요? 유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돈 때문에 시어머니랑 다투는 걸 본 적은 있어요. 배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또 어디다 쓴 거냐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혹시 도박이나 주식 같은 걸 하시나요? 유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 번은 시아버지 휴대폰에서 경마 관련 앱을 본 것 같아요. 배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분의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절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면요. 배 변호사는 유라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서유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씩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생겼고 싸울 무기도 생겼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채린이 유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끝까지 간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우리 지켜줄게. 그리고 그 순간 유라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시댁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이틀 후 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유라 씨,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유라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혜원은 회사에 나가고 없었기에 조용히 집을 나설 수 있었죠.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배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유라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배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은행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장도식의 계좌 내역이었죠. 법원을 통해 시아버님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배 변호사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6개월간의 출금 내역입니다. 유라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출금 내역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들. 경마장, 카지노, 인터넷 도박.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도박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시댁 모임 전날 거래 내역입니다. 배 변호사가 특정 날짜를 확대했습니다. 그날 장도식은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시어머님이 현금을 발견하지 못한 시각이 언제였죠? 저녁 6시쯤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 시간에 시아버님이 이 돈을 가져간 겁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둑으로 몰린 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시아버님은 최근 석 달 동안만 500만 원 넘게 도박으로 잃으셨더군요.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임신한 몸으로 머리채를 잡히고 멱살을 잡혔습니다. 경찰서 로비에서 도둑으로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장도식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시댁에 보여줄 겁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직접 보여줄 겁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배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 봉투가 들려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명욱이 유라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유라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뭔데? 혜원이 물었지만 유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명욱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은행 거래 내역서. 장도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수많은 도박 관련 거래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명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야? 장도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닥쳐. 명욱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 사람아. 아직도 도박을 못 끊었어. 명욱은 서류를 장도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경고했어.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했어.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6개월 동안 500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는데. 명욱은 손가락으로 특정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200만 원. 우리 집에서 없어진 그 돈 아니야. 장도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원도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죠.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장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명욱이 장도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된 거야. 경찰서까지 가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는데 진짜 도둑은 당신이었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명욱은 울부짖으며 장도식을 때렸고 장도식은 그저 얻어맞을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간 거였어. 유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둑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고 경찰서까지 끌고 갔던 거 기억하시죠? 명옥이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옥은 다시 장도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얼굴에 철판 깔렸어.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보고 다녀. 유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짓에 대해선 단 한마디 미안하단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체면만 신경 쓸 뿐이었죠. 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라를 보지도 않은 채 그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명옥과 혜원이 동시에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폭행,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 전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잠깐만. 이건 오해야. 우리가. 오해요? 제가 임신 8개월인데 머리채를 잡아당긴 게 오해예요? 멱살을 잡고 흔든 게 오해예요? 유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뵙죠? 유라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명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시댁을 고소해.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뿐이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신과 아기를 위한 진짜 싸움이. 유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따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라는 친정집에 머물며 출산을 준비했고 배 변호사는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찰서 CCTV, 폭행 진단서, 녹음 파일, 시댁의 욕설 문자, 장도식의 금융거래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라는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반드시 법정에 서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 해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배 변호사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이였지만 유라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법정 안. 유라는 한쪽에 앉았고 건너편엔 혜원과 명옥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배 변호사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원고 서유라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피고 윤명옥과 장혜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경찰서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화면에 경찰서 로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명옥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혜원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목과 팔의 타박상, 두피 손상,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배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 장혜원은 결혼 생활 내내 원고를 의심하며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고 이는 녹음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혜원의 고함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벽을 치는 소리, 그리고 유라의 떨리는 목소리. 오빠, 제발 그만해요. 아기가 놀랄까봐 무서워요. 법정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그 부분은 이미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배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현금을 가져간 사람은 시아버지 장도식이었으며 이는 은행거래 내역으로 증명됩니다. 원고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피고 측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장혜원과 원고 서유라의 이혼을 인정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라를 혜원이 불렀습니다. 유라야.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유라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오빠 늦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오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유라는 다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채린이 유라의 팔을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유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유라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유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아무도 너한테 상처 주지 못하게 할게.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폭력에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와 둘이서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석 달 후 유라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유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유라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아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유라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유라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엔 아기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죠. 밤에 아기가 울 때면 혼자서 달래야 했고 아플 때도 혼자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했습니다. 폭력도 의심도 모욕도 없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주말 오후 유라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벤치에 앉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라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 유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 유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주변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유라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을 안아 달래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유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문 열어.
현관문 밖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잘못했어. 유라는 아기를 꼭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혜원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30분쯤 소란을 피우다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죠. CCTV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유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3시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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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유라야, 나 여기 있어. 혜원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불규칙한 시간에 나타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라는 매일 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출근길도 악몽이었습니다. 유라가 아침 8시에 아파트를 나서면 어디선가 혜원이 나타났습니다. 유라야, 잠깐만. 유라는 아기를 안은 채 빠르게 걸었지만 혜원은 뒤따라왔습니다. 나 좀 봐줘. 제발. 우리 애기 얼굴이라도 보자. 유라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와 밖으로 나가려던 유라는 회사 뒤편 골목에서 혜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회사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황급히 동료를 끌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유라 씨,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쪽으로 가요. 퇴근 시간엔 더 심했습니다. 혜원은 회사 앞 커피숍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유라를 지켜봤습니다. 유라는 동료들에게 부탁해 함께 나갔고 택시를 타고 멀리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유라의 동료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라 씨, 저기 좀 이상한 사람이 유라 씨 물어봤어요. 누가요? 30대 남자였는데 유라 씨 요즘 어디 가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묘했어요.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나요? 네, 제가 들은 바론 몇 명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유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혜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돌아와라. 아기 데리고 도망갈 생각 마라. 내가 어디 있든 난 다 보고 있다. 너 오늘 회사 앞 카페에서 누구랑 커피 마셨지? 회색 코트 입은 남자. 누구야?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원은 정말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도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유라야,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다시 만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너 때문이야. 아기라도 보자. 내 딸인데 왜 못 보게 해? 너 계속 도망 다닐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유라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라는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관리실 직원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 혜원은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씩 유라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넘게 복도에 서 있기도 했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자꾸 배회하던데. 전 남편이에요. 관리실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 영상 복사해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다시 신고하세요.
유라는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받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아기를 재운 뒤 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따라다녀요. 매일 밤 집 앞에 와서 날리고 회사까지 쫓아오고 저 너무 무서워요. 배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전부 보내주세요. 문자, 음성 메시지, CCTV 전부요. 네. 그리고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겁니다.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유라는 아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평화롭게 잠든 딸의 얼굴. 유라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새벽 4시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야, 제발 문 열어줘. 유라는 아기를 꼭 안고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까요? 언제쯤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모든 증거를 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음성 파일, CCTV 영상, 경찰 신고 접수증. 배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긴급한 사안이니 빠르면 이틀 안에 나올 겁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 변호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승인됐습니다. 배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유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네. 장혜원은 앞으로 서유라 씨와 따님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집, 직장, 그 어디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혜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혜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장혜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경찰관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전 부인 서유라 씨와 그녀의 자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 명령을 어길 시 즉시 체포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찰관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떠났습니다. 혜원은 서류를 구겨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의 집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혜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유라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출근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고 회사 골목을 걸을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윤명옥은 아파트 복도를 걷다가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윤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손주가 오늘 놀러 왔어요.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웃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손주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이번 주말엔 같이 놀이공원 간대요. 할머니가 뭐든 다 사줘야죠.
명옥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윤 선생님 손주는 언제 오나요? 한번 뵈야 되는데. 명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아, 맞다. 며느리랑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안 됐네요. 이웃은 겉으론 안타까운 척했지만 목소리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손주는 누가 키워요? 며느리가 데리고 있죠. 아이고, 그럼 못 보시겠네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실 텐데. 명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손주를 데리고 산책 나온 할머니들. 명옥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손주가 와서 떠들썩하다는데 명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짧은 침묵. 명옥의 머릿속엔 유라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순간, 도둑이라고 소리치던 순간, 그때 유라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후회를 해? 잘못한 건 저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하지만 식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같은 시각 공원. 유라는 딸을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유라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유라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라는 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 아기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는 나와 우리 아이를 지키며 살 거야. 유라는 아기를 조금 더 꼭 안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라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라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햇살을 향해.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앞엔 오직 미래만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유라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여성으로서. 햇살 아래를 걷는 유라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라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라가 지켜낸 행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